이번엔 미국 증시의 주요 변수들 확인해보는 글로벌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에도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하반기 전망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슈를 세 가지를 좀 좋습니다.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과 비미국의 주가 지수를 생각을 했을 때 어디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는 예. 부분을 좀 꼽아봤고요. 그리고 비미국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미국에서도 어떤 나라가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은 고민을 해봤고 마지막 이슈로는 미국과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미국 시장을 얘기할 때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이전만큼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랬었죠. 있는데 예. 국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좀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미국과 비미국, 이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죠? 네, 미국과 비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저희의 이제 주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국가별로 내지는 지역별로 주식을 배분을 할 때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비미국 주식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월 21일을 기점으로 미국 예. 시장 같은 경우가 강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저 빨간색 선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쯤에서 이제 조금 반등한 모습들을 보시면은 미국이 좀 더 비미국보다 강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차트 간단히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4개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주가 지수를 분자로 놓고 글로벌 주가 지수를 분모에 놓았고 네.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가운데 축이 있는 부분이 100에 되도록 조금 예. 조정을 한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미국이 강한 거고 내려오면은 미국이 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개 시기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을 얼마나 오버웨이트 했느냐라는 질문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질문이 정점이 달했던 4개 시기를 꼽았던 거고요. 네. 24년 12월 역시도 마찬가지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오버웨이트가 이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렸다라는 그쵸. 얘기신가요? 미국 예.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시장 비중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예. 있다라는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왔다 갔다 좀 추세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 보여드렸던 4개 시기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를 보여드려서 그 전후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차트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미국이 강해질까 아니면 미국보다는 여전히 비미국이 좀 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렇게 바라봤을 때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왔었지만은 여전히 좀 비미국의 무게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상당히 좀 비싼 나라입니다. 비싼 나라라는 것 자체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비싼 만큼 그만큼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이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비싼 상황에서 이익단이 올라가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제 성장률 그리고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저는 미국보다는 비미국이 낫다.
근데 비미국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결국 글로벌 수요를 담당을 하는데 과연 비미국이 나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네요. 예. 미국이 침체에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미국이 확장 재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미국 쪽에서는 미국보다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지. 저희가 뭐 유럽이나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유럽이냐 중국이냐라는 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개 국가가 아시겠지만은 확장 재정이라는 부분을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 그렇죠. 지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 국가 지역들이 주가가 상당폭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럽이냐 중국이냐라는 고민에 있어서 저희는 정책의 실효성을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정책이 실제로 펼쳐져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유럽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독일이 처음 시작을 끊었죠. 부채 브레이크 개혁이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확장 재정을 강하게 쓰겠다. 국방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재정 적자에서 예외를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재정을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럽 중에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썼는데 다른 나라도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적자폭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안을 좀 제출을 한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의 영향력이 큽니다.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2009년에 예. 독일 같은 경우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혹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건전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독일이 선두주자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 역시도 재정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반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 역시도 재정을 강하게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일, 유럽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책 가시성 측면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영내 수출이 강하고요. 더불어서 영내에 수출된 물건들을 자체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성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아무래도 재정 효과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예. 중국은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유럽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예. 더불어서 이제 중국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내수 쪽으로 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좀 옮겨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보다는 중국과 유럽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유럽 쪽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확인해 볼 마지막 토픽으로 앞서서 지표를 하나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표죠? 네. 사실 평소에는 잘 안 보시는 지표일 거예요. 뭐냐면은 캔자스시티 지역 여는 제조업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조업 지수 하면은 뭐 ISM이나 아니면은 뭐 S&P 글로벌 이쪽으로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살펴볼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ISM이라든지 S&P 글로벌 네.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캔자스시티 지역 여는 제조업 지수는 ISM 제조업이나 S&P 글로벌의 제조업 지수와 비슷합니다. 제조업체들에게 설문조사를 네. 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상으로 봤을 때 경제 활동이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은 둔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건데 네. 이 지표가 사실 많이들 안 보십니다.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2023년 정도 이후부터는 딱히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좀 음수값을 가져가는 그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와 이 지역 여는 제조업 지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읽어볼 때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역 여는 지수,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차이가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표의 목적 자체, 방법론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캔자스시티 지역연은 제조업 지수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캐펙스 트래커라고 보이는 지표 때문입니다. 이 캐펙스 트래커가 뭐냐면은 지역 연은들 중에서 이렇게 캐펙스의 향후 6개월 내지는 12개월 동안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뿐만 아니라 댈러스라든지 리치몬드, 뉴욕, 필라델피아 이렇게 5개 지역 연은에서 동일하게 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가져와서 취합을 해서 표준화한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게 되면은 설비 투자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 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설비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지표를 보면은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을 얘기를 드릴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멈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지표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2일 날 오늘 밤일 것 같은데 이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때 캐펙스에 대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지표를 가져왔고요. 다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만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얻을 만한 힌트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세 가지 이슈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시도 그 추경이라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확장 재정을 쓸 만한 유인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라든지 여전히 부진한 내수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리 확장 재정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트렌드에 편승하면서 재정을 좀 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이런 주식시장과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쪽이 좋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정책 기대감을 미리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대외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레벨업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강한 종목들, 모멘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쪽이 조금은 지금 당장은 좀 좋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수급이 이러한 뭐 주도주 영역에서 조금은 더 확산되는 대형주 영역으로 확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책들이 좀 가시화되는 측면에서는 내수주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런 쪽 좀 안 올랐던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해 주신 어느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조언을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업종들,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주셨었죠. 맞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나라 시장을 자금을 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빼놓고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낮은 주가 레벨에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이런 종목들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이 종목들이 좀 나아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언가 모멘텀 있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방이 어느 정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상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흥미로웠었는데 오늘 밤 12시에 또 발표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